이제 퇴위를 당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40여 년 정도가 흘렀는데 이러한 화폐 가치가 12월 한 달 동안 43% 이렇게 폭락을 했네요. 제가 이제 이란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 페르시아 왕조가 지배했던 나라지 않습니까? 국토가 굉장히 넓고 비옥하죠. 그런데 특히 이제 이란을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이란이 이제 신정 정치 체제, 그러니까 정치학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실질적 일당 지배 체제가 40년 넘게 계속된 나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현재 어떤 상황을 맞고 있느냐 이런 문제는 이제 한국인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이란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됩니다. 43% 폭락을 했으니까 거의 화폐가 이제 종이처럼 바뀐 거죠. 그동안 이제 간간히 다뤘습니다마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10일째 계속이 되는데 정권 교체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 일당 지배 체제가 일단 자리를 굳히고 나면은 체제를 원상복귀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더라도 이것을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란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화폐 가치가 올해 한국이 화폐 가치가 한 12% 정도 하락했습니다.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이란 화폐 가치는 12월 한 달 동안에 43% 폭락을 했으니까 이제 오늘 그 문제를 함께 다루고 또 신년에 이제 첫날 출근일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 투자 문제도 오늘 집중적으로 그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시콜콜하고 조금 어두운 면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봐야 되니까 이 강선우 의원 강서구 갑이네요. 강서구 갑 1978년생이네요. 예화여자대학을 졸업하고 초선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인데 이제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회 의원, 강력의회 의원이죠. 옛날 말로 하면 도의원인 겁니다. 거기에 1억 원 정도를 수뢰를 했다. 이런 아직은 의혹 차원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이제 자리는 한정돼 있고 하고 싶은 사람들은 감투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감투를 또 좋아하고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하게 되면 또 관련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광급공사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은 제한돼 있고 수요가 많으면은 그게 이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강선우 의원이 1978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이야기하면 한 47, 8세 정도 됐으니까 초선 의원이 돈을 받아가 자기가 쓰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이제 제가 예상을 하거든요. 이제 뭐 이 미국에서도 아주 큰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했네요. 가족학 박사. 1978년생이니까 초선 의원이 아니고 재선 의원이네요. 강서구 갑.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어떻든 간에 재선 의원인데 돈을 받아서 본인이 썼겠냐. 큰 뭐 정확하게 알기는 힘든 거죠. 그런데 오늘 신문에 일면 톱 기사가 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을 제명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를 징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크게 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딱 보면은 제가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내막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권력투쟁인 거죠. 김병기 원내대표를 밀어내기 위해서 이제 공작을 진행하는 그런 척에서 아마 이번 정보를 흘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강성우 의원이나 보좌관들이 이런 사실을 발설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이제 퇴진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작업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제가 이제 추측을 했는데, 처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강선우 의원은 제명을 했습니다. 당에서 뭐 서로 뭐 협의가 있었겠죠. 그래서 당에서는 제명을 하고 일단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본인은 의원직을 계속해야 되니까 당 결정이 내리기 전에 본인이 당을 사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자, 이 강 의원은 탈당했으나 제명하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신속한 징계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했다. 이렇게 아마 이제 최고위원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의원 출마 예정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거든요. 2022년도 지방선거는 아주 좀 특별한 선거죠. 그러니까 2014년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한국에서 실시됐던 전국 차원의 선거 가운데서도 가장 뭐 깨끗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네요. 이 선거도 오염이 됐으니까. 그런데 오염 정도, 오염 강도가 가장 낮았던 그런 선거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실시가 됐던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 보게 되면은 그나마 그래서 이제 이때 서울시장도 당선이 되고 인천광역시장도 당선이 되고 그리고 또 서울시 의회 의원도 국힘당 쪽이 많이 가졌죠.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이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선거 개입 강도가 낮았던 그런 선거죠. 그 선거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 미는 서울시 의회 의원에 당선될 정도니까 뭐 순번이 높았든지 뭐 어떻게 그렇게 되겠죠. 아무튼 간에 권력의 끈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박해를 받으니까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두 사람을 수사하는 그런 과정이 내왔는데 이제 이 강 의원은 돈을 돌려줬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돈을 본인이 분명히 돌려줬다는데 제가 이제 글을 오래 써왔기 때문에 글을 대개 보면은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더라도 속내를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죠. 이게 이제 어제 강순우 의원이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본인이 올린 페이스북 글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다시 한번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뭐 사람은 웃으면서도 여러분들 배반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갑 지역구 재선 의원인 강선우 의원이 이 글을 보게 되면은 본인이 돈을 받아 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본인이 받아서 돈을 쓰지 않았으면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유역자들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은 강선우 의원이 본인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보좌관이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걸 본인이 아마 닦아 쓰지는 않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관여됐을 한 명인지 아니면 두 명인지 알 수가 없지만 관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글을 오랫동안 써온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글을 보면은 강선우 의원이 돈을 받아 쓰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강선우 의원이 이제 9시간 전에 올린 것을 보게 되면은 언제든 뭐 민주당에서 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가는 거죠.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고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걸 봐가지고 그 돈이 어디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전달된 주체에까지 이제 관심이 집중되게 되면은 민주당 전체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강선우 씨가 이제 좀 희생하는 그런 의미에서 꼬리 자르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이런 걸 맡게 되면 이렇게 뇌물을 제공하고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시의원도 이 정도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그런 요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무슨 흑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김병기 원내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제보도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사람들이 제보를 이렇게 하도록 만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정치판은 대단히 치사하고 그런 장소니까 뭐 이런 사건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제 불거지게 된 거죠. 공천헌금과 관련해서. 그런데 뭐 큰 액수는 아닙니다. 큰 액수는 아닌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제거해야 될 정치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려든 거죠. 뭐 그러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이제 김병기 의원 측이니까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게 되면은 정치인들이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고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협박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이 한국에 사는 것이 소설과 같으니까 한번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당 김병기도 공천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가 6개월 이후에 돌려줬다. 이게 이제 사실로 판정되면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나 이런 데는 반드시 뇌물수수 혐의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사건 진행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면은 김병기 씨나 주변 인물들이 돈을 받았다 돌려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걸 아마 이제 과거에 이수진 전 의원이 밖에 나가서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걸 공개한 모양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동작갑 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인사 2명에게서 이게 이제 아마 뭐 구의원이나 시의원 같은 거를 지망했던 후보들이 김병기 의원에게 이제 돈을 제공하고 자리를 얻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되니까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돈을 그대로 돌려준 거죠.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동작갑 선거 출마를 했던 두 사람이 돈을 뇌물을 제공한 거죠. 자리를 얻는 대신으로. 이제 그러나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자리를 성사시켜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자리가 이제 성사되지 않았으니까 돈을 되돌려 준 거죠. 이건 부인이 아마 되돌려 준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해당 인사들이 컷오프 공천 배제가 확정이 되자 아마 이런 진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당 대표 측에 전달한 내용이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이 그걸 아마 입수해 가지고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제 뭐 이용하고 또 이용당하고 이런 세계가 정치판이니까 이수진 전 의원은 2024년 2월 무렵에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김병기 당시 의원이 돈을 받았고 6개월 후에 돈을 전달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아마 이수진 전 의원이 해당 인사들로부터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당대표 측 그 당시에 당대표는 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파문이 워낙 크고 하니 그걸 묻어버렸던 모양입니다. 그거를 이제 아마 공개를 이수진 전 의원이 2024년도에 공개를 한 모양입니다. 이 사건은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시의원 출마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문제를 상의하는 녹취가 보도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시의원 도의원 광역의회 의원이죠. 그런데 검정거래가 있으면 당연히 국회의원도 검정거래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돌아가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당내에서는 강선우 의원뿐만 아니라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억 원을 공천 대가로 강선우 의원이 직접 쓰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한데 뭐 이제 앞으로 사람은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 이제 돈을 줄여주는 경위도 부인이 이제 주로 부인이 임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은 돈 관계에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정치인들의 부인이 이제 이렇게 조금 손에 흙을 묻히는 일들을 되게 하죠. 구체적입니다. 아주 총선 뒤에 불러서 가보니까 새우깡 백에 돈을 넣어서 되돌려줬다 이렇게 나오니까 2024년 6월 무렵에 2020년 6월 무렵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에서 시구의원 정례회가 끝나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모님이 불려서 갔더니 딸에게 주라면 새우깡 한 봉지를 담은 쇼핑백을 건네줘서 받았다. 돈이 1,500만 원 2천만 원 정도니까 떡값보다는 좀 많은 거고 공천 대가로 여러분들 주기에는 조금 소액인 거죠. 그것도 내용을 거래 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 부인이 구정 선물로는 돈이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돈이 너무 약소하다. 그러니까 아마 시중에 그런 자리마다 공정 가격이 있을 겁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매덕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제 이 문제가 조금 이제 복잡한 것은 아마 지금 이제 뭐 여러분이 또 짐작하시다시피 권력이란 것은 잡고 난 이전과 이후가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청 관계가 원활해야 되는데 청와대 쪽에서는 당이 너무 독주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이제 불편하고 정치나 정국을 운영하는 데 부담이 되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좀 강성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인물로 이제 이런 김병기 원내대표가 역할을 톡톡히 해왔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실각하는 것 자체가 현직 대통령이 당을 그렇게 운영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럽니다. 오늘 충분히 설득력 있는 비밀병기를 잃어버린 현직 대통령. 앞으로 누가 정청래의 독주를 막을 것인가. 뭐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설득력 있는 그런 논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오늘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 주제는 계엄을 사과하라, 이렇게 오세훈 씨가 나서 가지고 왜 계엄을 사과 안 하냐, 응? 장동혁 국힘당 당대표한테 이렇게 신년 할애식에서 이렇게 따진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오세훈 씨는 제가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뭐 계엄을 사과하든 계엄을 사과하지 않든 간에 오세훈 씨는 서울시장에 당선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세훈 씨는 자기가 똑똑해서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당선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2022년도 지방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뭐 그 당시도 사전투표에서는 절반 이상을 민주당 측이 이겼죠. 이겼으니까 윤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오세훈 씨가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자리는 국힘당이 이제 앞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뭐 영어 표현으로 almost,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단호하게 absolutely 없습니다.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씨는 계엄을 사과하면은 뭐가 이제 본인한테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세훈이가 나오든 세훈오가 나오든 세세훈이 나오든 국힘당 후보는 이제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이 영원히 사라진 거죠. 영원히 사라졌으니까 당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또 느끼는 것은 뭐 한국에 보수가 있냐 이야기죠. 그냥 본인의 이익에 도움이 되면은 보수 행세를 내는 거지. 그 정치인이라는 것이 좀 이념적 지향점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이득이 되면은 이쪽에서 붙을 수 있고 저쪽에도 붙을 수 있고 뭐 형님 아우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다음에 큰 화도 피할 수가 있으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 국민의힘 지도부 면전에서 터진 혁신 요구.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제가 느끼는 것은 조선일보는 사실을 잘 보도 안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밀어야 되는 그런 결론을 정해놓고 모든 것을 재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습이 조선일보가 오래된 악습인 거죠. 본인들이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밀어야겠다. 이번에는 누구를 박살내야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것에 맞춰 가지고 논설이나 취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여러분들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은폐하겠다. 그러면 전부 다 여러분 사설 뭐 기명 칼럼 그다음에 기사 보도까지 전부 다 여러분 그걸 은폐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자체가 뭐 이제 아쉬우니까 우리가 조선일보를 읽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조선일보만한 또 신문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조선일보에는 사실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트럼프를 까야겠다 이렇게 하면 전부가 트럼프를 까는 기사를 세우는 겁니다. 오세훈이를 띄워야겠다 이러면 전부 다 오세훈을 띄우는 기사를 쓰고 한동훈을 좀 더 띄워야겠다 하면 전부 다 한동훈을 띄우는 거하고 선거 문제를 전부 다 덮어야겠다 하면 전부 다 선거를 덮는 쪽에 그렇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끔가다 조선일보는 거의 조폭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조선일보 오비들이 나와가 하는 행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이나 진실이나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한테는 참 역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실을 거짓말로 둔갑시키고 거짓말로 사실로 둔갑시킬 건가. 조선일보의 이름 지금 논조라는 것은 윤석열이를 그냥 완전히 박살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한 모든 것은 전부가 나쁜 일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국힘당을 공격할 때도 왜 계엄을 사과 안 하냐. 오세훈이는 계엄을 사과로 요구하는데 오세훈이는 우리가 밀어줘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구역질이 나온다 이런 표현은 점잖은 표현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사실에 근거해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는 겁니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신문사가 사실을 밥 먹듯이 전부 다 은폐하고 거짓으로 둔갑시키는데 너무나 익숙한 겁니까.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뭡니까 거짓말 치는 거 여러분 봤죠. 어제 여러분 김대중 칼럼 소개했지 않습니까. 얼굴 하나 바뀌지 않고 이러면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해피데이님 고맙습니다. 자, 예, 새해 첫날 국민의힘 신년 인사에서 야권 통합과 계엄 사과를 당 지도부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씨는 죽었다 깨어나도 서울시장 될 가능성은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있고 하지만 뭐 다음에 서울시에 여러분들 국회의원 나와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한국의 정치인들 가운데 내가 이런 도덕적 기준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 참 저분은 괜찮다. 저분은 참 훌륭하다. 저분은 자기 밥그릇만큼 일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뭐 열심히 고민해야 이러면 나올 정도인 겁니다. 여기 또 주호영 씨 국회 부의장 국회 부의장 함께 얼마나 여러분들 가문의 영광입니까. 보수고 나발이고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거꾸로 나와도 대구 사람들 다 찍어줄 거니까 민심을 잘 읽어야 된다. 노선 전환을 촉구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한국에서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한국에서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한국은 재기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이 그냥 기대를 접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국힘은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엄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게 조선일보의 논조인 겁니다. 조선일보가 계엄은 나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억수로 잘못했다. 이게 본인들이 그냥 그게 논조를 그렇게 정한 겁니다. 전부 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 다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들 제가 방송 때문에 자주 인용하고 이렇게 하지만 논평자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일은 아니라는 거죠. 신문이 기사를 여러분들 작성할 때 사실의 바탕을 두고 기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신문들이 욕을 왜 이런 먹습니까. 본인들이 결론을 청해놓고 그게 맞춰서 뭡니까 이야기를 방송을 내보내고 기사를 쓰니까 욕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조선일보 지금 논조가 그런 겁니다. 국힘은 비상계엄 사과해야 된다. 윤 대통령 감옥에 오래 살아야 된다. 윤 대통령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게 조선일보 논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지방선거 전망을 묻는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대부분 지역에서 패하거나 고전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뭐 이것도 여론조사란 것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한국의 여론조사란 것이 선관위 산하기관에서 제공한 여러분들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이제 여당에 유리한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전지 작업을 하는 거죠. 국힘이 2월 지방선거에서 재기의 교두보를 확보하려면 과거와 단절하고 정권을 맡길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길 위에 다른 방법이 없다. 엊그제 김대중 주필 그라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꼭 같은지. 뭐 과거 단절하든 말든 신뢰를 받든 말든 국힘이 이길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100%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패하겠죠. 지난 6월 3일 선거 결과를 보면은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결정될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 됐으니까 오늘 이란 문제를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면서 참 남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란의 여러분들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열광했던 것이 1979년인데 지금 40, 50년이 지나가지고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래도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고생하는 걸 보고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1차원적 사고인 거죠. 이란의 이 왜 고생하는가를 보면은 우리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은 선거 제도의 정상화가 없으면은 정상국가로 복귀가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 조선일보 논조란 것이 계속 뭐죠. 계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그리고 장동혁 당대표가 나서 가지고 윤 대통령하고 전련을 뭐 윤 대통령하고 전련이란 게 뭐가 필요합니까? 대통령 이미 여러분들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가 있고 부인까지 여러분들 저렇게 감옥에 가 있는데 대통령한테 뭘 그렇게 보면 참 조선 사람들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입에서 한국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그렇게 안 할 거니까.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할 거니까. 북한도 잔인하지만 남쪽도 굉장히 잔인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가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에 쓴소리를 하기는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안 됐지 않습니까? 당뇨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이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당뇨나 이런 것을 주변에 분들이 친인척이나 가족들이 있으면 당뇨가 얼마나 겁난 병인지를 다 알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 여러분들 뭐 당뇨 치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진짜 잔인한 것 같아요. 상대방의 목숨줄을 완전히 끊어 놔야 밥줄을 끊어 놓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보수 측 인사들이 얼마나 밥줄을 끊어 놓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겠습니까? 가끔가다 여러분 제가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합니다. 이 민족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까? 북쪽만 나무랄 게 아니고 남쪽도 너무나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윤 대통령한테 빼앗을 게 지금 뭐가 남아있습니까? 그 양반이 무슨 뭐 자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마누라가 지금 여러분들 그냥 집에 있습니까? 전부 다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여러분들 딱한 것은 젊은 친구들까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전부 다 타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초선 모임에서 김용태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계엄사과 메시지 내야 된다. 김용태가 다음에 여러분들 국회의원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강북에는 전패일 겁니다. 전패.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다 타협을 하는 겁니다. 정말 목이 마른 거죠. 올바른 길을 가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여러분들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양반 이런 사람들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얼굴은 좋네요. 얼굴은 다 좋은데 나라가 얼마나 많이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냥 어려워진 이 사람은 뭡니까? 사전투표제도 도입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항우여 씨. 에휴 이것들이 다 보수라고 하니까 보수가 뭔지. 어떻든 간에 고생길이 훤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이제 먹는 것도 좀 넉넉해야 되고 의식주가 좀 풍족해야 되지만 사람이 짐승이 아니니까 참을 추구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정의로운 것을 추구하고
훌륭한 것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검찰이 너무나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생기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양심이란 것이 있는데 외부적인 그 물리적 그런 압박이나 이런 부분이 두려워 가지고 옳은 소리를 하지 못하더라도 방에 혼자 있으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짐승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검찰이 서해에서 여러분들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겠다. 얼마나 기막힌 일인 겁니까? 그 유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게 유족들 문제에 끝나겠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혁명의 미치가 여러분들 팔레비를 여러분들 그냥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신정정치를 수립할 때 1979년도에 테헤란 사람들은 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겠죠. 후손들이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뭘 믿고 살겠냐 이야기죠 우리가. 검찰이 여러분 항소를 포기하는 겁니다. 항소를 뭐 거의 포기하겠네 보니까. 서해 피살마저 항소 포기하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다.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역사의 죄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거죠. 이분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분도 아마 당뇨가 있는 것 같아요.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형님 되시는 분. 그래도 참 기계가 있고 동생의 억울한 부분을 여러분들 웬만하면 타협을 했을 건데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타협하자고 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로 가족들이 있고 아이들이 다 살아있는데 아버지를 월북자로 만드는 것이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자식들이 살아있는데 아버지를 월북자로 여러분 몰아가지고 그게 짐승들이나 여러분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해도 너무하고 정말 사람들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식이 있는데 그 아버지를 뭐죠 월북자로 몰아가지고 여러분들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그 사건을 대통령하고 이런 국무총리가 나서 가지고 기소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이야기가 기가 찬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항소 방침을 정했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서울중앙지검장 박철우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 그럼 박철우는 누군가? 박철우는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서 대장동 사건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데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고 그리고 그 건으로 인해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던지니까 그 자리에 임명한 거죠. 그 이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99%가 넘는 거죠. 그 얼마나 기막힌 일인 겁니까? 국민들이 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측은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을 1심에서 무죄로 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여러분들 통탄했겠지만 그걸 검찰이 여러분들 1심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항소를 포기하는 것도 얼마나 기막히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해 사건 1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사실상 검찰에 의한 조작 기소라면서 항소 포기와 함께 수사 검사들 감찰까지 요구했다. 기가 막힌 거지 않습니까? 이런 정부가 수십 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고 동정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상의 수사 지휘로 매우 부적절한 것이지만 검사들로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얼마나 큰 압박을 느끼겠습니까. 현직 대통령하고 이런 국무총리가 검찰이 주도한 기소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 검사들이 항소 방침을 정한 것은 그만큼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법 정의 같은 게 이제 없어진 거죠. 독립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나라인 겁니다. 이게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로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뭐 이 진행이 돼 가지고 어떻든 간에 만약 항소를 포기한다면 검찰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검찰이 이미 해체가 됐으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의를 구해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국민들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런 대형 사건에 연루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이런 사건들이 이제 용인이 되니까 사회가 얼마만큼 여러분들 사바사바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외압이 쏟아져도 수사 중립은 법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의무고 검찰이 또 정권에 굴복하며 역사에 죄 짓는 일이다. 신문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왔습니까. 맹맹백백한 사실을 전부 다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문사가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해서 이런 지경까지 왔지 않습니까.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한 것도 지적받아야 되지만 언론사가 완전히 자진해서 항복을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나라 사정이 이제 참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란 반정부 시위가 그냥 이 세계 문제에서 이란 반정부 시위가 이게 남 이야기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리라. 일당 지배체제가 되면 이렇게 결론 마지막에는 종착역이 경제적 붕괴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뭐 이란 사람들이 특별히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고 일당 체제가 된 겁니다. 신정. 이슬람 여러분들 지도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당 지배체제가 완성이 된 거죠. 오늘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상단의 오피니언 톱 뉴스가 그런 이란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좀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인터넷이 끊기지 않도록 그런 이제 뉴스가 가장 탑에 올라온 겁니다. 이제 신정 정권에 분노가 증가하는데 미국이 좀 지원을 하고 지지를 해야 된다. 이게 아마 이제 상가인데 여기 보시면 화폐 가치가 추락한 게 가장 큰 요인인 거죠. 화폐 가치라는 건 그 나라 경제의 거의 지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지수.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미국 연합 공격 이후에 이란 내 민심이 급속히 이반되면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난과 인플레이션이 지친 이란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선 만큼 미국은 실효성 있는 인터넷 지원과 인권 제재를 실행해야 됩니다. 정권의 자금줄인 석유 수출 제재를 강력히 집행하여 독재 정권의 유지 기반을 무너뜨리는 실질적인 압박이 필요합니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름 오늘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나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보시죠. 이게 이란의 리라화가
10년 터울로 해가지고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국의 원화 가치는 12% 정도 하락했습니다. 10년 터울로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1979년도에 호메니의 여러분들 신정정치혁명이 있었을 때 달러당 교환 비율이 이란 리라가 71리라였습니다. 2025년 12월에 135만 리라인 겁니다. 135만 리라. 여기 보시게 되면은 1979년부터 1989년 사이에 화폐 가치가 10년 만에 절반 51.7%가 여러분 내려앉는 겁니다. 1989년부터 1999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화폐 가치가 91.7%가 내려앉은 겁니다. 2019년부터 2025년 사이 6년 사이에 화폐 가치가 90.4% 여러분들 사라진 겁니다. 지난 6년간 연평균 이란 자국 화폐인 이란 리라가 매년 33.9%씩 화폐 가치가 구매력이 줄어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라 정치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란 리라가 혁명 당시에 달러당 70리라에서 지금 135만 리라라고 여러분들 화폐 가치가 추락을 한 겁니다. 70리라가 여러분 135만 리라. 매년 여러분들이 21.4%씩 자기 나라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진 겁니다. 1979년도에 100원 100리라는 지금 0.005리라가 된 겁니다. 화폐 가치 이름 얼마나 떨어지는 거야? 2만 배 정도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냥 종이가 된 겁니다.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가 이렇게 겁난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역사상 모든 실질적 일당 지배체는 경제 붕괴로서 끝나는 겁니다. 최근 6년의 연평균 이란 화폐 리라화 가치는 매년 33.9% 혁명 이후에 지난 40년 동안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죠. 화폐 가치라는 것은 그 나라 경제의 전체의 종합주가지수 같은 거죠. 건강도를 나타내는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장기적이고 극단적인 화폐 가치 파괴는 국민들의 실질소득 구매력을 여러분들 현저하게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못 사는 겁니다. 2022년도에 56.4%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한 해 동안 2023년도 한 해 동안 17.1%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2024년도에 이러면 화폐 가치가 53% 떨어지는 거예요. 2025년도에 이러면 화폐 가치가 75% 떨어진 겁니다. 12월 한 달 동안 43%가 떨어지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나라가 초토화가 돼버린 겁니다. 인플레이션율은 42%. 전쟁 이후에 여러분 가치가 40% 정확하게 12월 달에 여러분들 화폐 가치가 43%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식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문제지 않습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 이 건을 추구하기에 물이 귀한 자원이 되니까 댐을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테헤란 시내 식수를 구할 수가 없는 정도 상황까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위가 거시해지니까 실탄을 사용하는 거죠. 체제를 무너뜨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한번 체제가 여러분들 결정되고 나면. 이스라엘 공습이 됐을 때 몇몇 분이 이번 공습으로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피를 흘려도 이런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에서 인터넷을 여러분들 자꾸 통제를 하니까
미국 정부가 좀 나서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 교류가 원활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란 국민들을 탄압하는 그런 정권 탄압 인사에 대한 신상 공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석유를 통해서 이런들 체제 유지 비용을 획득하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화폐 가치가 추락하니까 인플레이션이 급등한 거죠. 리알화는 여기 리라가 아니고 리알이라고 보면 저는 리라로 표현했는데 2025년 12월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달러당 142만 리알입니다. 여러분 화폐 가치가 추정됩니까? 달러 하나에 이런 140 리알까지 여러분들. 그럼 돈을 뭡니까? 포대기로 가져가도 안 되겠네. 혁명 당시에 비해 가지고 2만 배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죠. 2만 배. 그러니까 뭐 거의 재앙입니다. 재앙. 2025년 12월에 142만 리알 달러당. 그죠? 그러니까 1979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주말 되면은 이란 사람들이 자국 화폐 가치가 너무 세니까 파리 가서 쇼핑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달러당 70 리알이었는데 지금 142만 리알이니까 나라가 이런 망가지게 되면은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국민이 전부가 다 가난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면은 뭐 너무나 생생하지 않습니까? 70 리알에서 135 리알 달러, 원 달러에. 그러니까 뭐 이게 재기가 참 얼마나 피를 뿌려야 이런 바뀔지. 최근 6년간 한 해 평균 33.9%의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친 김에 이란 시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렇게 이러면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체제 전복은 어려울 겁니다. 체제 전복은 체제 보위 세력들이 생기거든요. 일당 지배 체제가 되면은. 그래서 권력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박살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박살이 돼도 복귀가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오늘 이제 X를 한번 추적해 보니까 이 처음에는 상인들이 나섰네요. 상인들이 나서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반정부 시위로 확대가 된 거죠. 여기 이제 이게 시위 횟수입니다. 시작은 12월 22일 날 608건으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이란 전역에 지금은 12월 31일 날 1781건까지 그렇게 소요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런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짙은 푸른색을 보시게 되면 점점 갈수록 화폐 가치 하락 이런 부분에 대한 항의가 심해지는 겁니다. 짙은 푸른색이 화폐 가치 하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시위 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더 격렬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주요 도시 테헤란뿐만 아니고 이스파한이라든 주요 도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항의하는데 요즘에는 이 시위 군중들을 제압할 수 있는 비디오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기 때문에 통신 감청이나 웬만해가 여러분들
이런 정권을 무너뜨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야간 시위가 많은 모양인데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총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 탄압을 하겠죠. 그래서 또 제압당하면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수세적으로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인터넷도 이제 접속을 제한하고, 그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반정부 시위가 야간에 발생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보안군 파라자의 진압 장면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특정 지역의 인터넷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VPN 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제공하면 훨씬 더 낫겠죠. 이런 데서는. 12월 28일 날 테헤란 글랜드 바자르 상인들이 리아라 가치 폭락과 42% 이상의 고물가에 항의해서 시작한 파업이 제2대 도시인 이스파한, 시라즈, 콤 등 수십 개의 도시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란 보안군은 체류탄과 실탄으로 대응하고 있고 최소 3명이 사망했습니다. 시위대들은 왕정복귀에도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데, 이게 제가 그래서 이제 인터넷 X에서 올라온 메시지가 가장 최신 메시지니까 여기 보면은 쭉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네요. 경제난이 가장 큰 역할을 했네요. 경제난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반체제 인사들을 색출하고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이는 모양이죠. 촬영을 해가지고 시위 주동자들을 체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일당 체제인데 결국은 일당 체제가 40년 넘게 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당 체제는 대개 예외 없이 이제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일당 체제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일당 체제가 되면은 일당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결속력이 뛰어나죠. 그렇게 해서 이란은 선거가 있죠. 이란도. 그러나 선거가 형식화돼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당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일당 지배에다가 이쪽은 또 신정정치체제 성격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견고한 거죠. 이념적으로 사람들을 다 포획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신정정치체제든 아니면 권위주의 정치체제든 간에 일당 체제가 되면은 체제 보위를 위한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겁니다. 뭐 성직자라든지 그다음에 이란 혁명수비대라든지 그다음에 공안경찰이라든지 이런 때 그런 체제 수호나 체제 보위를 통해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계급으로 탄생하는 거죠. 새로운 계급으로 탄생해 가지고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석유 수입들도 전부 다 이익을 다 자기들이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물까지 여러분들 이권화돼 가는 거죠. 물까지. 물이 귀하니까. 그러니까 뭐 혁명 수비대나 성직자들의 여러분들 끈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의 곳곳에 댐을 만드는 거죠. 중앙정부가 통제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 댐이 난발하면서 난개발처럼 되니까 수자원이 고갈되는 현상이 급속하게 퍼진 거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이권화돼 가는 겁니다. 이권화. 그걸 우리가 흔히 정치화 현상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데 성한 데가 없는 겁니다. 취업을 하는데도 끈이 있어야 되고 광금 물량을 수주하는 데도 끈이 있어야 되고 모든 데 다 끈이 있어야 되는 끈이.
사회가 전부 다 이런 정치인들한테 줄을 대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바뀌는 것이고, 그렇게 사회가 일단 여러분들 체제가 방향이 결정되고 나면 경로 의존성에 따라 관성이 계속 붙어가 이런 그쪽으로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더 체제를 수호하는 계층들이 두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서민들이 이제 기회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기회가. 그리고 모든 자원들은 핵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이름도 쏟고, 그다음에 내부적 결속을 여러분들 강화하기 위해서 반이스라엘 정책들을 펼치고 그렇게 가고, 국제 제재를 받으니까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지하수를 워낙 여러분 난개발해서 많이 뽑아가 여러분들 이란의 그 이런 국토 가운데 절반 이상 정도가 지반이 침하되고, 심지어는 수도인 테헤란까지 지반이 침하돼가 수도를 옮겨야 된다. 테헤란을 어디로 옮길 겁니까?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가 없기 때문에, 권력 교체가 없으면 그렇게 겁난 겁니다. 프로님 고맙습니다. 권력 교체가 없으면은 뭐 이란이든 베네수엘라든 터키든 뭐 과거의 시리아, 이라크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인간들은 계급을 형성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수탈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그 체제는 웬만해서 바뀌지 않는 겁니다. 피가 난자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은 다음에 운이 좋으면은 바뀌는데, 그때는 나라가 완전히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란 문제를 보게 되면 참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도 아마 진압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혁명보안군이라는 혁명 수비대라는 이런 데가 목숨 걸고 여러분들 뭐 몇십만 죽여도 살겠죠. 막 체제 유지되겠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체제가 견고하지 되기 이전에 그걸 막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체제를 수호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전형적인 일당 지배체제가 가는 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한 세대가 정치체제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이 정도 마무리, 오늘 시간을 많이 보냈네요. 이제 투자 문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 문제는 정직한 세계고 과실 있는 세계고,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시대는 투자할 수 있는